그 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넘지 못한 한계였으니까요. 핵도 없는 나라가 뭘 하겠습니까? 한 일본 유학생은 비웃듯 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보고서는 뒤집혔고 부정은 하나씩 조용히 철회됐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부탄, 핵 없이 핵급 억지력, 누구도 시키지 않은 길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되묻습니다. 물리 법칙이 증명됐는데도 아직도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재래식 미사일 탄두가 보통 500kg인데 9톤이라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숫자를 또박또박 적으며 말씀하셨어요. 오타가 아니라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춘 이유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이 만든 이 무기는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비상식적입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비안 모건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이 강의를 듣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리처드 윌리엄스 교수의 한정 공개 강의라고요. 주제는 글로벌 사회 연계론이었는데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는 하버드에서도 손꼽히는 사회학자였는데 그분의 강의는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학점을 생각해서라도 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강의실에서 모든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분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시더니 인사말도 없이 바로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9,000kg, 그 옆에 괄호를 치고 9톤이라고 다시 적으셨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입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탄두이며 어떤 국가도 시도한 적 없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공개됐을 때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재래식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입니다. 아무리 무겁게 만들어도 1톤을 넘기지 않는 것이 세계 공통의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늘어나면 사거리가 줄어들고 발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산산조각 내고 9톤짜리 금속 덩어리를 미사일에 실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제대로 날아가냐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요. 이 정도면 한반도에서 발사해 일본 전역과 중국 동부 해안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강의실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9톤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물리학에는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힘입니다. 이 힘은 두 가지로 결정돼요. 첫째는 무게, 둘째는 속도입니다. 무게가 2배 무거우면 에너지도 2배가 되지만 속도가 2배 빠르면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속도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현무5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이때 속도가 마하 10에 도달해요.
마하라는 건 소리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인데 마하 1이 소리 속도와 같다는 뜻입니다. 마하 10이면 소리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2,000km이고 1초에 3km 이상 날아갑니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죠. 이 속도로 9톤짜리 금속 덩어리가 땅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칠판에 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했어요. TNT 폭약. 수천 톤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비슷한 파괴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TNT는 폭발력을 재는 기준 단위인데 보통 폭탄 하나가 수백 킬로그램 정도예요. 그런데 현무5는 폭약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수천 톤급 폭발과 같은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무거운 쇠덩어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만으로요. 제 옆에 앉은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교수님은 들으셨는지 대답하셨어요. 가능합니다.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상 인공 운석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땅에 부딪힐 때 엄청난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 현무5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다만 운석은 자연현상이지만 이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무기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통력이에요. 일반 폭탄은 지표면에서 터지기 때문에 깊은 지하 벙커는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는 벙커버스터라는 특수 폭탄을 만들었어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이죠. 가장 강력한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 뚫고 들어갑니다. 폭발이 아니라 무게와 속도만으로요. 9톤짜리 금속이 초속 3km로 땅에 박히면 강화 콘크리트도 종이처럼 찢어집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지휘 벙커는 폭발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충격파에 의해 구조 자체가 찌그러지면서 무너져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물질이 단 1g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괴력만 놓고 보면 소형 전술 핵무기와 맞먹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핵무기는 방사능 낙진을 남기지만 현무5는 그냥 깨끗하게 구멍만 뚫고 끝난다는 겁니다. 정치적 부담도 없고 국제법 위반도 아니에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핵무기 없이도 적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때 교수님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제 동생 제임스는 주한 미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가 보내온 편지인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 무기체계 브리핑을 받았는데 현무5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9,000kg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처음엔 0을 하나 잘못 붙인 오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봤대요. 아무리 계산해도 말이 안 된다고요. 이 무게로 어떻게 3,000km를 날아가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제임스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고 게임의 룰을 바꾼 것이다. 교수님이 편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제임스는 20년 넘게 군사 전문가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무기예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수치를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무식하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효율성을 생각하면 탄두를 가볍게 만들고 사거리를 늘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볍고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탄두를 극단적으로 무겁게 만들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죠.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력과시가 아닐까? 그냥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9년 한국에게 굴욕의 문서가 전달된 해죠.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사거리 180km로 제한,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 주권 국가가 자신의 손발을 묶어서 남에게 넘긴 외교적 비극이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학자들은 이 족쇄 안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조용히 하지만 변태적일 만큼 집요하게 말이죠. 그리고 2021년 그 족쇄가 풀리던 날 한국이 세상에 내놓은 것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괴물이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현무5 탄두 9톤. 이 숫자는 단순한 무게가 아닙니다. 이것은 40년간 압축되어 온 한국의 집념이 물리적 실체로 구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념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훨씬 더 먼 과거로 말이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1910년 한국은 국가를 잃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문서 하나가 떠올랐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문서 중 하나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잔인했습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제한한다. 탄도 중량은 500kg 이하로 제한한다. 교수님이 지도를 펼치셨어요. 서울에서 180km면 어디까지 닿을까요? 평양을 간신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 전역을 방어하는 건 고사하고 사실상 휴전선 인근의 방어용 무기만 허락받은 셈이에요. 강의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미국이 그런 제한을 걸었냐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핵무장까지 나아갈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강력하게요. 주권 국가가 자신의 손발을 묶어 남에게 넘겨준 외교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한국 공학자들의 괴랄한 집요함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외교관들에게 이 지침은 굴욕이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엔지니어들에게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공학적 도전이었고 동시에 상수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의 성능은 통상적으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반비례 관계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료를 많이 실어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를 줄여야 하고 반대로 탄두를 무겁게 하면 사거리가 줄어들어요.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이 공식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사거리를 180km로 묶었다면 사거리는 고정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머지 변수인 중량에 모든 것을 건다. 이런 생각이었죠. 이때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진화를 거치게 됩니다. 기형적 진화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보통 진화는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는 겁니다. 키가 크거나 날개가 생기거나 발이 빨라지는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은 정반대로 갔어요. 다른 나라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를 경량화하는 동안 한국은 사거리를 희생하고 탄두를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근육질 괴물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미사일 개발사에서 유일무이한 방향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사거리 제한이 풀린다면 무겁게 만들어둔 탄두 중량을 줄이는 순간 그 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순식간에 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채워놓은 족쇄 안에서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변태적일 만큼 집요하게 칼을 갈았습니다. 변태적이라는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흘러 2001년, 2012년, 2017년 한국 정부의 끈질긴 협상 끝에 미사일 지침은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사거리는 300km, 800km로 늘어났고
마침내 탄도 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됐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던 그날 40년간 압축되어 왔던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한국이 세상에 내놓은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괴물이었습니다. 현무5였죠. 교수님이 다시 제임스의 편지를 꺼내셨어요. 제 동생은 펜타곤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조용히 괴물을 키웠다고요. 그리고 그 괴물은 이제 기존의 무기체계 분류법으로는 설명조차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괴물은 도대체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을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낯선 단어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대 위에서 엔진을 점화해 날아가는 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핫이라는 건 뜨겁다는 뜻이에요. 엔진을 켜면 뜨거운 불길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현무5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30톤이 넘는 미사일 본체와 9톤짜리 탄두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력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사대 위에서 엔진을 켜버리면 뿜어져 나오는 수천 도의 고열과 후폭풍이 이동식 발사 차량의 타이어를 녹이고 차체를 찢어버리게 돼요. 일발 미사일을 쏘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발사 차량을 같이 태워먹는 건 공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설계죠.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나 쓰이는 고난도 기술인 콜드런치를 육상 미사일에 적용했습니다. 콜드런치라는 건 차갑게 쏜다는 뜻이에요. 엔진을 켜지 않고 발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압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공중 30m 높이까지 뻥하고 튀어오르게 만든 뒤 공중에서 점화시켜 날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코르크 마개가 튀어오르듯이요. 이 거대한 괴물을 안전하게 쏘아 올리기 위해 한국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발사 기술을 확보해버린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핵강대국들이 가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핵무기를 쏘는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쏘아 올린 9톤짜리 탄두는 적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은 분이 재래식 폭탄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공식을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공식을 적으셨어요. 현무5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수직 낙하합니다. 이때 탄두는 폭약이 터져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9,000kg짜리 쇠덩어리가 초음 속으로 지면에 충돌하는 그 자체로 인공적인 운석 충돌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 충격파는 지표면을 뚫고 지하 깊숙이 전달됩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뚫는 관통력이 100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존의 벙커버스터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벙커버스터라는 건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특수 폭탄인데 미국이 만든 가장 강력한 것도 60m 정도밖에 못 뚫어요. 현무5는 그 2배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적의 지하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제임스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 한국이 만든 건 미사일이 아니야. 이건 인공운석이야. 그리고 그 운석을 정확히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어. 이건 게임 체인저야.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현무5의 위력은 이제 한반도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시험장인 충남 안흥 시험장은 서해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상관없지만 현무5처럼 사거리가 3,000km에서 5,000km로 추정되는 준중거리급 미사일을 제대로 테스트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중국이나 일본 영공을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사 각도를 높여 하늘 높이 쏘는 고각 발사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연구소가 미사일 시험을 위해 미국이나 호주의 사격장을 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9천 한국이 만든 재래식 미사일이 너무 강력해서 자국 영토 내에서는 도저히 성능 실험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지난 40년간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핵보다 더 정밀하고 핵용의 정치적 부담은 없으면서 파괴력은 전술핵에 버금가는 괴물의 탄생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의 공학자들은 사거리를 막으면 중량을 늘렸고 연료를 막으면 엔진 효율을 높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한국은 제한 조건의 극한값을 찾아내 물리적 한계를 돌파했죠.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변태적일 만큼 집요했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대응한 나라는 없었어요. 무엇이 한국을 이토록 집요하게 만들었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70년 전에 있어요. 국가가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10년 한국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선택의 방식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910년 한국은 국가를 잃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마침내 나라 자체를 삼켰습니다. 강제병합이라는 이름으로요. 1945년까지 35년간 한국에는 정부도 군대도 국가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국가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점령만 한 게 아니었어요. 화면에 끔찍한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이 가네다 에이스케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토지를 빼앗고 곡식을 수탈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 수확한 쌀을 거의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고문했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부모 형제까지 잡아가는 거였죠.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독립운동 때는 평화 시위를 총칼로 진압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당시 일본 경찰과 군인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쐈어요. 교회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러 산채로 태워 죽인 겁니다.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터로 보내져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고통받았어요. 민족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본인 학생 쪽을 쳐다봤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계 학생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의 어조가 바뀌었어요. 국가가 없는데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자금이 모였고 정보가 전달됐으며 무장투쟁이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죠. 독립운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금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멕시코 용설란 농장, 시베리아 벌목장, 만주 광산, 해외로 나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번 돈을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냈어요. 생활비를 최소로 줄이고 자기 몫을 축소했습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답하셨어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임시정부 운영비, 무장투쟁준비금, 선전활동비, 비밀 연락망 유지비로 사용됐어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또 줄여서 독립운동 자금 명목으로 고국에 보냈죠.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예산에서 먼저 떼는 규칙처럼 작동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국내였습니다. 대한애국부인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부인회라는 건 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부들이 만든 단체죠. 여성들이 중심이 됐어요. 화면에 여성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살림 모임이었어요. 음식 만드는 법이나 자녀 교육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 전달, 자금 모금, 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회비를 걷고 물자를 은닉하고 연락을 중개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숨어 지낼 집을 마련하고 음식을 날랐으며 일본 경찰에 동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국가가 없던 시대에 가정이 국가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 헌납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토지 문서, 폐물, 곡식 더미가 나타났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논 한마지기 밭 한 떼기를 내놓았어요. 가게를 넘겼습니다. 폐물을 꺼냈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성공 확률도 불확실한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교수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답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재산을 지켜봤자 내일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건 기부가 아니라 생존 계산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산다는 판단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안중근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중근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버렸고 미래를 끊었으며 평온한 삶을 스스로 지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무너진 현실에서 누군가는 대가를 먼저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그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다 하여도 결코 겁내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옳은 일을 하였으니 당당히 죽으라.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잔혹한 모성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모가 국가의 윤리를 대신한 것이죠. 개인의 생명보다 대의를 앞세웠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흔들림 차단이었죠.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서였으니까요. 제임스도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 독립기념관에서 조마리아 여사 편지를 읽었어. 미국 어머니라면 상상조차 못할 내용이야.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어머니. 이건 광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던 거야.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바꾸셨습니다. 어린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10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10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잃을 게 많은 세대였죠. 교육받을 시간, 꿈꿀 권리, 사랑할 미래, 모든 것을 가진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화면에 고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을 뽑고 뼈를 부러뜨렸어요. 10대 소녀들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회유에도 협박에도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광기가 아닙니다. 자기 미래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선택한 것이죠. 가장 잃을 게 많은 세대가 가장 먼저 포기했어요. 이런 일은 다른 나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서양에서 희생은 개인의 위대함으로 남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로 기록되죠. 하지만 한국에서 희생은 사회가 유지된 방식으로 남았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였고 조직이 움직였으며 가정이 국가 기능을 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서양이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가를 묻는 순간 한국은 누가 먼저 희생할 것인가를 계산했습니다. 보상도 없고 명예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데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무조건적 희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국가의 창구가 되고 어머니가 국가의 윤리를 대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바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어요. 나라가 없으면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폐물 한 점 논 한 떼기가 독립의 기반이 됐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미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라가 없으면 다음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았고, 그래서 먼저 줄였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독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버텨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발적 질서의 DNA, 국가가 없을 때 국민이 먼저 국가였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한국이 해방됐죠.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허에서 어떻게 강철을 만들었는지 말이죠.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1945년 8월 15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 제국이 무너졌죠. 그래서 한국이 해방됐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독립이구나.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분단된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했어요. 냉전이 시작되면서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체제로 쪼개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통일을 명분으로 전쟁이 시작됐죠. 미국과 소련, 중국까지 개입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됐습니다. 화면에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불탄 거리, 무너진 다리, 1953년 휴전 협정이 맺어졌어요.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35년. 식민 지배를 겪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나라. 문득 지금의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신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학생 하나가 답했습니다. 외부 원조에 의존하거나 내부 분열로 흔들린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배 한 척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외화를 벌러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동자들이 자원해서 해외로 나갔어요.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짊어진 세대가 스스로 바깥으로 향한 겁니다. 처음 느낀 감정을 말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간 거네요. 교수님이 천천히 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동 사막이었어요. 중동 건설 현장이죠. 섭씨 50도를 넘는 고온, 끝없는 사막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안전장비는 부족했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보상도 미약했어요. 화면에 땀 범벅이 된 노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연장 신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더 힘든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죠?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외화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가는 다시 무너진다고 판단했어요. 이건 모험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전보다 국가의 생존을 먼저 계산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뒷줄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인 학생이었어요. 오사카에서 온 요시다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해외 노동자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일본도 전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았어요. 이건 순수한 자력이 아니라 외부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본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어요. 마셜 플랜의 아시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방식이 달랐어요.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약 2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약 30억 달러를 받았어요. 액수만 보면 한국이 더 많아 보이죠. 하지만 기간을 보십시오. 일본은 7년, 한국은 15년입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일본이 훨씬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건 원조의 성격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무상 원조와 기술 이전이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차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이죠.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돈을 갚았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요시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조는 원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원조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원조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돈을 벌었느냐죠.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번 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송금 영수증들이 나타났어요. 거의 전액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로 줄이고 남은 돈을 통째로 송금했어요. 자기 몫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선택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나고 번 돈을 자기가 쓰지 않는 일 말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독일 광산과 병원이었어요.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입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타지였습니다. 광부들은 깊은 땅속에서 일했고 간호사들은 낯선 병동에서 차별을 견뎌야 했어요. 고립과 외로움, 육체적 고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모두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자기 몫은 다음 달로 미뤘어요.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의 문제였어요. 나라가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순서였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절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보낸 돈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공장, 도로, 발전소, 학교가 나타났어요.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도로가 놓였어요. 발전소가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돈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반을 통째로 옮겨 심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임스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 평택기지 근처에서 오래 산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분이 1970년대 중동에 다녀왔대. 3년 동안 번 돈을 거의 다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 미국 이민자들과는 완전히 달라.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에 정착하려고 돈을 모으잖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돌아갈 나라를 만들려고 돈을 보낸 거야. 화면이 국내로 바뀌었습니다. 공장, 현장, 작업장, 국내 산업화 현장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부상과 질병을 감내하는 노동자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만은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탈은 적었습니다. 파업보다 버팀이 먼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저항이 아니라 건설이었던 시대였어요. 개인의 고통보다 국가의 성장을 먼저 생각한 세대였습니다. 화면에 가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가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나라가 다시 무너진다는 걸요. 목이 메웠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한국은 자원을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수출했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들은 외화를 벌었고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거의 전액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올 돈을 기다리며 돌아올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먼저 보호한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 떠받쳤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희생 이전이었어요. 아버지들은 말하지 않았고 국가는 그 침묵 위에 세워졌습니다. 요시다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비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록되어야 하죠. 울컥했습니다. 이게 산업화의 진실이구나.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선택이 어떻게 반복됐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DNA가 작동했던 순간들. 말이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1997년이었어요.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문을 닫은 기업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외환위기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사회 전반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긴 줄이 나타났어요. 금을 들고 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죠. 개인의 결혼 반지, 폐물, 가족 기념품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았어요. 자발적으로요.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이 만들어졌어요. 말없이 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한 반지를 내놓았고 부부가 함께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애국심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작동이었어요. 1910년 국가를 잃었던 기억,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이 다시 움직인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없다는 걸 몸으로 기억하는 세대였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한 번 희생했는데 또 희생하죠? 교수님이 눈을 똑바로 보며 답하셨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감당해야 다음 세대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죠.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문제 이전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집을 짓고 살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땅이 안정되려면 공동체가 지켜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땅도 집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이 대단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1910년 국가를 잃고 35년간 나라 없이 살았던 경험.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기억. 이것이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위기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 됐어요. 물론 누구든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조상들의 정신이 세대를 거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죠. 압력이 가해질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자기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였어요.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했습니다. 12,000톤의 원유가 유출됐어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완전 복구에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요. 화면에 해안가가 나타났어요. 기름으로 뒤덮인 갯벌, 죽은 물고기들, 새들의 사체, 재난이었습니다. 정부가 복구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해안가로 몰려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돈을 써서 왔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120만 명입니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120명이 아니라 120만 명이라고요. 그것도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120만 명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정부가 동원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어요. 학생주부 직장인 군인 경찰까지 휴가를 내고 주말을 반납하고 자기 돈을 써서 왔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기름을 퍼내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맨손으로, 국자로, 양동이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바닷바람이 매서웠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손은 갈라지고 옷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외국인 봉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서 온 미군 가족들도 있었고, 일본에서 온 환경단체도 있었어요. 그들은 보통 주말 하루 정도 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일주일씩 휴가를 내고 와서 먹고 자면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왔어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외국 봉사자들이 가장 놀란 건 조직이었습니다.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어요. 힘센 사람은 기름 담은 양동이를 날랐고 세심한 사람은 돌 틈새 기름을 닦았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은 밥을 했고 의료 지식 있는 사람은 다친 사람을 돌봤어요. 말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깨끗해진 해안가였습니다. 전문가들이 20년 이상 걸린다던 복구가 1년 만에 끝났어요.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120만 명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한 명씩은 태안에 갔다는 의미예요. 한 나라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1997년 금 모으기, 2007년 태안 봉사.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반복입니다. 한국은 한 번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위기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독립운동 자금, 1950년대 해외 송금, 1997년 금 모으기, 2007년 태안 봉사 패턴이 보이십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 몫을 줄이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학습된 본능입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선택이 문화가 됐고, 문화가 본능이 됐어요. DNA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보며 배웠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익혔으며 형과 누나의 선택을 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방식이에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학습된 본능, 문화, DNA,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5의 9톤 탄두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40년간 족쇄 속에서도 어떻게 칼을 갈 수 있었는지, 그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규칙 안에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중국은 내일이 아니면 외면했어요. 미국은 자유를 먼저 외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앞에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계산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회죠.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100년간 반복된 선택이 만든 생존 본능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다시 한번 전 국민적 위기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죠. 2020년 2월이었어요. 뉴스 화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 세계 봉쇄, 팬데믹 선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0년 만에 찾아온 전 지구적 재난이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도시가 멈췄어요.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미국, 오른쪽은 한국이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두 나라가 보여준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왼쪽 화면에 미국 마트가 나타났습니다. 텅 빈 선반, 사람들이 물건을 쟁탈하는 모습, 휴지를 놓고 싸우는 장면까지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재기가 시작됐어요. 식료품, 의약품, 생필품이 하루 만에 동났습니다. 가격이 10배로 뛰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였어요.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피켓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 조치에 격렬히 반발했어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양 전반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양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원칙이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가치예요.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이 원칙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유가 타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오른쪽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한국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트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하게 물건을 샀습니다. 선반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물론 처음엔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급제를 시행하자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렸어요. 본인 차례가 아니면 그냥 돌아갔습니다. 암시장 가격이 10배로 뛰었지만 대부분은 정가에 살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폭동도 없고 약탈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식당, 카페, 학원, 헬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거죠. 미국이었다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했어요. 왜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순서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항의하면 의료진이 흔들리고 방역 체계가 무너진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결국 모두가 더 오래 고통받는다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말없이 버텼습니다. 화면에 병원이 나타났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진은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어요. 감염 위험 속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언론이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본인들은 다르게 말했어요. 화면에 인터뷰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양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가? 한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감당해야 하는가? 질문이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양은 자유와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느낍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순서를 조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조정한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수님이 쉽게 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족이 모두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합니다. 그 다음 어머니가 노인을 부축해 나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내 자유를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라고 판단한 거죠. 나중에 안전해지면 아버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다만 순서를 조정한 겁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를 영원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방역이 먼저고 나중에 자유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순서의 문제로 본 거죠. 선택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글로벌 사회 연계론의 핵심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선택이 아닌 순서로 푸는 방식이에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100년 전부터 작동해 왔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독립운동. 지금은 나라가 먼저, 나는 나중. 1950년대 산업화. 지금은 공장이 먼저, 나는 나중. 1997년 외환위기. 지금은 국가가 먼저, 나는 나중. 2007년 태안. 지금은 바다가 먼저, 나는 나중. 2020년 팬데믹. 지금은 방역이 먼저, 나는 나중. 패턴이 보이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100년간 같은 구조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몫을 나중으로 미뤘어요. 포기가 아니라 순서 조정이었습니다. 이게 DNA가 된 거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살아있는 시스템, 100년 전 선택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기 몫을 나중으로 밀고 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어요. 백신 접종률은 최상위였고 경제 회복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건 의료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자유와 생존을 선택이 아닌 순서로 풀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되 위기 앞에서는 순서를 조정했어요. 이게 100년간 작동해온 방식입니다. 독립운동도 산업화도 외환위기도 태안도 팬데믹도 모두 같은 원리로 해결됐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기술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DNA가 어떻게 희생을 사회 유지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말이죠. 강의실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100년간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현무5의 9톤 탄두가 어디서 왔는지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그림들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이어진 전쟁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규군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피난을 갔어요. 나라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상인 선비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승산도 없었어요.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규군이 재편될 때까지, 명나라 원군이 올 때까지, 백성들이 피난 갈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였어요. 자기 목숨으로 시간을 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의병들은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번 시간 덕분에 정규군이 재편됐고 수군이 반격했으며 결국 전쟁에서 버텨낼 수 있었어요. 의병의 희생은 다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기근 상황이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흉년이 들면 곡식이 동났습니다. 이때 양반 집안에서 창고를 열었어요. 자기 식구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지만 나눠줬습니다. 왜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마을이 무너지면 자기 집도 무너지니까요. 도적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면 양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줄여서 나눴어요. 붕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으로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았어요. 이때 민간인들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자기 집 식구도 굶고 있는데 남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니까요. 지금 힘들어도 아이들이 살아야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고 판단했어요. 재건의 기반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의병은 시간을 벌었고 양반은 붕괴를 막았으며 민간인은 재건 기반을 남겼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다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희생은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이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이었어요. 한 남성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본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선로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니까요. 사람들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영무원을 불렀고 비상벨을 눌렀어요.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 이수연이 뛰어내렸습니다. 일본인 사진작가도 따라 내려갔어요. 둘 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 전철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도 결국 사망했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일본인들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합리적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거리였어요. 차에 치인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에는 문제가 있어요. 남을 도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됐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일본은 규칙에 묶여 멈췄고 중국은 책임 회피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움직였어요. 같은 동아시아인데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왜 한국만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답은 가족 안에 있습니다. 화면에 가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다쳐도 참았고 월급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의 침묵은 가정을 안정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화면에 어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돈을 나눴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매일 계산했어요. 아버지 용돈, 자식 학비, 집안 생활비, 친척 경조사비, 저축까지 모두 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상 재무장관이었고
위기 관리자였어요. 집안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돈을 배분하고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형과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갔습니다. 번 돈으로 동생을 대학에 보냈어요. 자기는 배우지 못했지만 동생은 배우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수님이 쉽게 풀어주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생기면 그 집안 전체가 올라갑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걸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난한 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형과 누나의 희생이 가족 전체를 끌어올리는 엔진이 된 거예요. 엔진이라는 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형 누나의 희생이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대 간 계약이었습니다. 부모는 지금을 포기하고 자식은 다음에 책임지는 거죠. 아버지는 힘들어도 참았고, 어머니는 돈을 나눴으며 형과 누나는 동생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성공하면 나중에 부모와 형 누나를 돌봤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한 집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됐습니다. 희생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본능이 된 거죠.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영웅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의병은 시간을 벌어 정규군을 재편하게 했고, 양반은 곡식을 나눠 마을 붕괴를 막았으며 민간인은 고아를 키워 재건 기반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가정을 안정시켰고 어머니는 배분으로 경제를 관리했으며 형과 누나는 양보로 동생을 끌어올렸어요. 한국의 희생은 붕괴를 막고 다음을 남기는 전략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들은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른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버티면 다음 세대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옆에 앉은 학생들도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9톤짜리 탄두를 만든 공학자들, 40년간 족쇄 속에서 칼을 간 사람들, 그들도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버티면 다음 세대가 안전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물로 만든 강철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됐는지 말이죠. 강의실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어른이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핵무기 없이도 적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100m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인공운석을 완성했어요. 당신들의 지도부가 숨을 곳은 이제 없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가 설계한 틀을 부쉈습니다. 핵무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던 억지력을 재래식 무기로 만들어냈어요. 40년 족쇄가 오히려 기회가 됐고, 제약이 오히려 돌파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새로운 문명입니다. 눈물로 만든 강철, 강철로 지킨 나라,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옆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내려오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강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톤 탄두 100년의 손 먼저 감당한 사람들, 순서의 철학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었던 기억이 2021년 9톤 탄두를 만들었고,
1950년 폐허의 침묵이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 됐어요. 희생이 기술이 되고 DNA가 시스템이 된 나라. 이제 바랍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바라요. 위기 앞에서 먼저 감당하던 그 순서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한국의 방식을 주목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선택이 아닌 순서로 푸는 방식.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조정하는 철학. 이것이 100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희생이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배웠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특별한 영웅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오래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기까지 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고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우연이거나 과장일 거라고 넘겨짚었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였을 겁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먼저 감당했고 먼저 줄였고 먼저 버텼다는 점 말이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용기나 한 번의 결단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 말없이 이어진 순서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중으로 가도 된다는 판단들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방식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묘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단해서라기보다 너무 익숙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변하고 조건도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우연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랑스러움이었는지, 부담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한 여운이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